민주당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상대로 역사 쿠데타 지속되고 있다. 매국노 독립기념관장 파면해야. 김형석 독립관장 역사 내란 즉각 파면 강력 촉구. 독립기념관장 경축사 어땠길래?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기념사 광복 80주년 기념사를 내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다라고 이 표현이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독립운동 비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김 관장의 파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헛소리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제 반박하는 그런 이제 글을 좀 쓰기도 했습니다. 반박이라기보다 이제 전문이죠. 저희 짧게 좀 올려드리면은 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얻은 선물입니다. 블라블라. 근데 이 부분에 이제 민주당은 문제를 삼고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뒷부분에 보면은 근데 이 같은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접이잖아요. 반대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붙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이걸 두고 매국이다, 뭐 매국노다, 내란이다, 파면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구 먼저? 이거 최우민 기자가 관심 많으신 것 같아. 어떻게 보셨어요? 뭘요? 이거요? 아니, 그냥 뭐 민주당이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보고. 아 그래? 이상한 소리다? 기본적으로 역사는 이제 자기 각자 단어를 판단해서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내가 가진 수많은 타이틀 중에 저는 기본적으로 나에게 가장 불리한 걸 썼을 때 정당성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봐봐. 독립기념관이랑 광복절이랑 두 개 쓰는 단어를 보면 일치하지가 않잖아. 광복기념관이라고 하지 왜 독립기념관이라고 해놨어? 광복절은 왜 독립일이라고 안 하고 왜 광복절이라고 해? 독립이라고 쓸 수가 없는 거야. 광복 해방이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했으니까 자존심 상하고, 광복이라고 해야지 뭔가 이게 뭐 독립이라고 못한 거. 독립은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못 일어났잖아. 못 일어나다가 저 핵폭탄 2방 맞고서 일어난 거 아니야. 그거는 직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광복 연합군의 선물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부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선진국이 됐는가, 세계에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됐는가를 우리가 되게 스스로 칭찬해야 되는 부분이지, 여기에서는 부끄러운 과거를 왜 자꾸 감추려고 하고 이거 단어로 가지고 숨기면 숨겨지나? 그러니까 저는 이 김형석 독립관장님이 하신 표현 중에 과연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 전제를 밝히셨어요.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독립, 한반도의 어떤 그 해방은 어쨌든 일본과 맞서 싸웠던 미국과 연합국의 도움이 가장 컸던 건 이건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당시 미국이 이오지마라든가 오키나와라든가 이런 곳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가면서 일본을 때려잡았고, 궁극적으로 일본의 핵폭탄을 떨구면서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냈기 때문에 일본이 한반도에서 물러난 것이. 그리고 심지어 1945년에 일본이 미국과의 어떤 마크 협상을 준비하면서 항복을 할 테니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을 해달라고 미국한테 요구를 해요. 처음에는 대만이랑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요구를 인정을 해주면 항복하겠다라고 했던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그런 협상은 없다. 그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얄타 회담, 카이로 회담에서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일본과 또 다른 마크 협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미국의 하원의장, 당시 하원의장이 트루먼 대통령한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요구 조건 들어줘가지고 어차피 그 한국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거 넘겨주고 여기서 전쟁을 끝내자. 우리가 이오지마에서 오키나와에서 얼마나 많은 미군 병사들이 죽었냐. 이 전쟁을 끝내자라고 했는데 트루먼이 아니 합의는 합의다. 한국을 독립시켜주겠다고 한 것은 우리의 약속이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45년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나서 미 군정이 들어오게 되고 한반도 북부에는 소련군 군정이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 노예로 살았던 36년의 역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지리멸렬하고 가슴 아프고 막 억장이 무너지는 역사지만 역사는 있는 그대로 봐야 되고, 우리가 능력이 없었고 우리가 무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제한테 먹혔고, 물론 독립운동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싸웠던 우리 지사들이 있지만 그분들의 공적을 기리는 것과는 별개로 독립이 어떤 개체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죠. 왜 자꾸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역사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어떻게든 그걸 포장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사관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두 번째 장 사진 보여주시면은, 사진 두 번째 장 보여주세요. 그 PD님 두 번째 장 띄워주세요. 내용을 보면 없대요.
없대요. 아예 미리 준비 좀 해놓으라니까. 그 내용 보면 광복은 과거와의 종결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책임이다. 뭐 우리는 5천년의 역사를 공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뭐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등등의 이제 내용이 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보면은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익숙했던 그런 티피컬한 관점에서 보자면은 왜 이걸 독립기념관장이 또 광복절에 이렇게 다양성 같은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보면, 광복은 독립군의 산물이자 연합군의 선물 뭐 이랬으면 조금 논란이 좀 잦아들었겠죠. 근데 그냥 그런 언급 없이 연합군이 준 선물인 것처럼만 그렇게 표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가 중요한데 독립기념관장이 얘기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분이 또 이런 말에 대한 논란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작년에 이제 무슨 뭐 억울한 친일이 없도록 재검토해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논란을 빚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분은 그냥 꼬장꼬장한 학자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는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있는 거고 그걸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것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좀 국가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계속해서 매국노라든지 이렇게 공격하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립기념관장 이 직책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사람들의 얼을 기리고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합당한 대우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만 얘기해도 바쁜데 굳이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서 논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좀 적절한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장님 요즘 저는 그 좋네요. 총장님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해서 논란이 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건 논란이 돼서는 안 되는 발언이에요. 누구나 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근데 어떠한 특정 해석을 민주당이라든가 혹은 진보진영의 사람들은 매국적인 시각이다라고 완전히 몰아붙이고 매장하려고 한단 그건 말이에요.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군가 예를 들어서 어떤 민주진영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독립은 우리 독립군이 이룩한 그 역사적인 어떤 뭐 사변이었다라고 얘기해도 저는 그건 그것대로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봐요. 다 용인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연합국의 산물이다라는 표현이 왜 매국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국이라는 건 나라를 팔았다는 뜻인데 여기 어디에 나라를 팔았다는 그 우리가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인 민족 배타적인 사관에서 기타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직 우리 민족에 의해서 독립이 이룩되었다라는 것만 정설로 받아들이겠다라는 폭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역사적인 폭력에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전 동의합니다. 교수님 저는 그 학자로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매국노라고 비판 안 받죠.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비판까지 받는 거예요. 표현의 뭐 수위가 너무 세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비판받아 마땅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장에 있는 다양성 그걸 왜 독립기념관장이 얘기합니까? 왜 다양한 주장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복을 맞이했다라는 그 주장에 힘을 실어주지를 못할 망정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의견 때문에 그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는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의견이다. 그 얘기를 왜 굳이 합니까? 다양한 의견 저는 오히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라고 독립기념관장 입에서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역사적 관점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관장이잖아요. 독립기념관장인데 왜 다름을 인정해줘요?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거를 얘기해야죠. 아까 그 보좌관님이 얘기했던 그 얄타회담 트루먼 대통령 그 전에 카이로 회담 때 조선의 독립 조선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장제스가 주장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장제스가 주장을 해준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 선조들이 목숨 바쳐서 한인애국단이 1931년에 만들어져서 열심히 목숨 바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장제스가 감명을 받았고 원래 그 당시에는 트루먼 전에 루즈벨트였단 말이에요. 루즈벨트는 넣지 말자고 했어요. 루즈벨트는 넣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본인들 루즈벨트랑 처칠은 자기네들이 막 거느렸던 제국주의 그 열광이었기 때문에 그런 누군가를 넣어주는 걸 되게 불편해했는데 장제스가 어떻게든 넣어가지고 카이로 선언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장제스가 왜 그랬는지 31년 사는 애국단 그 이전 더 가면 1919년 파리 강화회에 사람들 보내고 3.1운동하고 임시정부 만들고 목숨 바쳐서 그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타이밍이 참 전 이 시기에 이런 헌정사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41년에 우리나라 선조들은 이미 준비를 했어요. 건국강령 선언하고 그다음 독립군 채비 막 갖춰서 이제 본토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던 차에 참 역사의 타이밍이 우리 독립군이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연합국의 산물이라고 외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적어도 독립기념관장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망발이라는 거예요. 파면해야 돼요. 그래서 반박을 못 하겠다. 근데 저도 그래서 다른 방송에 얘기하는 게 근데 파면할 방법이 없어요. 임기가 정해져 있어. 아니 또 새로운 조직 만들면 되잖아요. 방통위 같이. 에이 이건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야. 아니 뭐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 근데 제가 정무직이니까.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북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어쨌든 북한도 소련군이 해방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리고 김일성은 1945년 9월쯤에야 이제 소련군 배를 타고 원산으로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한반도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북한은 소련 그러니까 올해 2025년과 2025년 전에 북한이 어떻게 가르쳤냐? 2025년 전에는 소련군의 업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련군의 그런 노고라든가 전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요. 낮은 전방지라든가 흥남지구에서 일본군과 소련군이 엄청나게 전투를 치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예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김일성이 이끌었던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가 소련군의 도움으로 국경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대부대가 국내로 진출해서 김일성의 어떤 그 혁명 대부대에 의해서 북한이 해방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맞는 건 뭐냐? 김일성이 독립군을 했다? 맞아요. 황일무장 투쟁을 했다? 팩트예요. 소련에 가서 소련군과 협력을 했다? 팩트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적인 사실 하나하나가 가지고 김일성이 대부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한반도의 북부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만의 의심 없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45년에 국제관계가 어땠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민족 사관적인 것만 강요를 하니까. 근데 나중에 유학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 우리 독립군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 정말 많이 했죠. 뭐 윤몽길 의사라든가 뭐 안중근 의사라든가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활동 하나하나가 우리 독립에 미친 발자국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무력으로 일본을 몰아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가 대한 독립군 만들어 들어갈 준비했다고 하는데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인원수가 2,000명에서 2,500명 정도였어요. 2,500명 가지고 100만 관동군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당시 조선에만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숫자가 21만 명이었어요. 2,000명으로 21만 명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 그 의지라든가 그 노력이라든가 정신, 영혼 이런 건 우리가 이어나갈 필요가 있지만 역사적 진실마저도 그걸 덮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도 짧게만 반박하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렇게 그 고유교를 어떻게 보면 거짓된 그 신화적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심어줬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교육하지 않아요. 독립군에 대해서 명백히 못 들어왔던 것도 다 교육을 받고 뭔가 우리 독립군들이 막 뭐 다 들어왔고 다 쳐부술 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역사를 if로 얘기하는 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미 그 당시 40년 넘어가서부터는 관동군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관동군은 이미 일제가 너무 많은 전선으로 전장을 너무 넓혀진 상황에서 관동군 여기 빼가고 저기 빼가고 하면서 생각보다 관동군이 순식간에 무너져가지고 뚫려서 소련이 생각보다 빨리 내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미국이 예측했던 시기보다 너무 빨리 내려와가지고 미국보다 소련이 먼저 한반도에 들어온 그런 것들 다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미화시키고 우리가 다 장치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상 자립적으로 할 수 있긴 어려워서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조선의 독립을 카이로 선언에 넣을 수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45년 해방 이후에도 우리가 그 3년의 미군정을 한 이후에 결국 독립까지 할 수 있었던 그 과정들에 이걸 다 녹아나 있다는 걸 강조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좀 찾아보니까 2011년 8월 15일 날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가 가져다준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도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닌데 과연 도둑처럼 찾아온 독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독립기념관장이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연합군이 모든 걸 이뤄낸 것처럼 무게추를 거기다 두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군이 이뤄낸 산물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걸 좀 더 세심하게 고려를 했다면 모르는데 독립기념관장이 주는 그 상징적 의미 때문에 좀 더 논란이 커진 부분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일파 재산 환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쉬울까요? 아니 맞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대를 거쳤는데 아니, 맞다고 보세요? 기준을 정하는 게 지금 기준이 안 나왔잖아요. 아니 그냥 기준이 안 나왔죠. 기준이 나왔을 때 제가 납득할 만한 이렇게까지 하면은 정말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는 법이다. 규칙을 정했다고 느낄 수 있을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아니 좀 완벽하다고 칩시다.
완벽하다? 정말 후손의 노력 없이 후손 그 개별의 노력 그럼 뭐 불가능하다니까요? 아니 가능하다고 치고 저는 불가능한 걸 아니 가능하다 치면 불가능하다니까 아니 불가능하다니까 아니 가능하다고 치면 해도 돼요? 무섭네. 가능하다고 치면 해도 돼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도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할 필요 없다. yes or no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된다? 너무 폭력적이지 않아요? 저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최 기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유가 무엇인가? 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민주당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그것보다 지금 계속 얘기 오래 하니까 접속자가 좀 빠져나오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한일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음 주에 길게 하자 그러면. 어쨌든 그 역사 채널이냐고 할 수 있다면 해도 된다. 얘기합시다. 그 나온 다음에 심의기구 별도 신설한다니까 어떻게 해가는지를 보고 비판할 게 있으면 전 비판합니다. 저 홍익표 재산부터 뺏어야 돼 그럼. 네. 이 얘기하려고 지금 결국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닌 게 우리 뭐 특검 이슈를 준비해놓긴 했는데 특검 하지 마시죠. 방금 속보가 떴으니까 그러면 딱 1분만 얘기해. 1분만. 속보 특검 총회교 입당 의혹 국힘 2차 압수수색 시도라고 지금 속보가 떴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국힘 요 앞에 또 당사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동재 기자가요. 그 되게 범생이 같은 사람이라 정해진 틀에서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 그 강박이 있어. 알겠습니다. 네. 짧게 해요. 그래. 재밌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있는 그 당사에 다시 압수수색 시도를 한다는 그런 거 같아요. 네. 지금 그런 거 같고 지금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건데 뭐 만약에 협의 불발 시에는 공무집행 방해 적용하는 것까지 특검이 검토를 하고 있다. 특검이 상당히 좀 빠르게 세게 나오네요. 그리고 국힘에서는 이거 500만 원 당원 개인정보 강탈에다 협조하지 못한다 하고 있고 제가 뭐 지난번에 댓글 보니까 저 댓글 자세히는 안 읽어보는데 여기서 왜 뭐 야권 안 좋은 건 다루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루죠 뭐. 김건희 여사 뭐 그다음에 집사 건진 오늘 특검 동시 출석한다. 대질신문 가능성 뭐 나란히 오전 10시 소환한다. 집사 게이트 통일교 청탁 수사 속도 뭐 목걸이 선물한 뭐 측근 브로커 이모씨 윤모씨하고 건진 측근 브로커 이모씨 구속 기소 예정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안 다루는 게 아니라 저희는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중간중간 앞으로도 좀 챙겨볼게요. 그래갖고 일단은 지금 뭐 그거 이상 뭐 나왔는데 어쩔 것이냐 이상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이동재가 죽은 권력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말하면 나 또 혼나나? 오늘 또 난리 나겠다 또 이제.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약해진 권력이죠. 뭐 윤어게인 반대하시는 입장이시군요. 뭐요? 윤어게인 반대하시는 입장이시군요. 아유 지문자한테 이상한 질문 좀 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간에 특검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별로 최 기자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으니까 오늘 사실 최 기자가 준비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거 드루킹 어쩌고 얘기를 하는 우리는 아니 뭐 자기가 마지막에 이것 좀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들어가기 시작한 거기서 이제 그 예전에 두루킹 그 출판사 기억나세요? 두루킹 자료 느릅나무인가 느릅나무랑 그 출판사에 몰래 들어가고 USB랑 핸드폰이랑 뭐 이것저것 갖고 나왔던 TV조선 기자가 대통령실에서 지금 근무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돼 있다라고 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조회수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거지 왜 이렇게 그때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왜 대통령실 출입기자로 하고 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정가가 있는 사람은 기자를 못 하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근데 왜 문제가 되죠? 그 이상호 기자가 그렇게 해서 조졌다는 거지. 그럼 이상호 기자가 잘못한 거죠. 할 얘기가 없네. 아니 정가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 출입을 하면 안 된다든가. 저 정가.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가가 있는 사람은 못 한다든가 뭐 그런 거가 있으면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들어가고 있다더라. 그러면은 정말 고발 뉴스에서 할 만한 내용인 거죠. 근데 들어가서 취재를 하는데 아무 법적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게 뭐가 문제죠? 뭐 민주당에서 이렇게 반응하니까 내가 할 말이 딱히 없네. 아니 뭐 형이 하자 그랬고 했더니 뭐야 이게. 너 이렇게 반응이 막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러면 민주당에서 가장 상식적인 분이라서 오케이 그러면은 반응이 안 나와요. 그러면 반응이. 아니 그런 나쁜 짓을 했던 사람 대통령실 출입을 그 말이 됩니까? 그 사람 쫓아내야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거 보고서 이상호가 예전에 엑스파일 그 도청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해서
이제 유죄 판결 받았다가 뭐 기소유예되고 뭐 이렇게 선고유예되고 그랬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또 다른 사람이 뭔가 취재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일을 가지고 시비를 터는 걸 보면서 아 진짜 그 내로남불은 저게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네. 자기도 옛날에 도청 파일 가지고 보도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고통을 좀 받았으면서 드루킹이 나쁜 짓 한 거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보도하려고 했던 기자를 가지고 걔는 심지어 보도를 안 했어. 그 기자는. 그 사람 뭐 그걸로 처벌 받았어요? 뭐 기소유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뭐 법적 처벌 받고 그런 다음에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지는 기자가 뭐 이렇게 왈가왈부. 더 웃긴 거는 제가 그냥 없다. 방송을 봤는데 이상하고 웃긴 게 뭐냐면 해명을 기자는 기본적으로 듣잖아요. 해명을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응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안 했어. 그러니까 지가 취재윤리 어겼다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자기도 취재윤리에 따라서 반론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보장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가 A to Z를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남을 욕하고 자기가 했던 똑같은 자기가 똥바가지를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걸 보면서 이제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야. 쪽팔리지도 않나? 그쪽 매체들의 특징이잖아요. 뭐 김호준이나 이상호나 뭐 예전에 뭐 주진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사실 뭐 기자라는 게 그 사람들은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선동꾼이지. 그러니까 저희 진영이 늘 경계해야 되는 게 쟤네들은 이만큼의 잘못을 했으니 이만큼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파헤치는 데 있어서는 우린 요만큼의 잘못은 해도 된다 라는 게 우리 진영이 가장 저도 갖고 경계해야 있어요. 사실 저도 갖고 있어요. 경계하세요. 경계하는데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조그만 잘못은 좀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니스 금요비 대회를 월요일날 하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제목 바꿔야 되는데 금요일날 하실래요? 바꿔드려요? 그때는 좀 다를 것 같아. 네, 그쪽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바꿔. 딱히 이 제목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바꾸려고 그랬는데 네이버에 그 검색어가 생성이 돼 버려갖고 금요비 대회가 네이버에서 기회를 주셨으면 이건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 저희가 주 2회 원래 주 1회, 주 2회, 주 3회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걸 뭐 바꾸려고 하니까 또 이것도 일이어가지고 저희가 일에 또 엄청 치여서 살고 막 그러고 있었고 근데 바꿔야겠다 생각한 게 아까 동접자도 잘 나오고 장동혁 의원한테 이제 이걸 얘기를 할 때 금요 비대위입니다. 근데 월요일에 합니다. 이거 해명하려니까 그게 좀 그렇긴 하더라. 주간 비대위로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게스트를 부를 때 그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금요 비대위 저 말이 주는 약간 그 쫀득쫀득함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 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저희 지금 한결에 가 있는 젊은 PD가 만들어놓고 그냥 떠난 거여가지고. 됐어 그냥 해. 그냥 자꾸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장명소가 갖고 자꾸 자기 이름 바꾸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챗GPT에 자꾸 물어보고 있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금요 비대위로 가면 됩니다. 파티 비대위라고 해. 파티 비대위. 금요일에 파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2만 명. 동접 저희는 곱하기 10이거든요. 이거 저희가 약간 책정이 잘못해서 2만 명이에요. 2만 명 들어와요. 지금 오류가 났구나. 오류가 있어요. 2만 명. 이게 저희가 탄압 채널이 탄압받는 채널이라서. 기인이 형 처음 나셔가지고 적응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나. 너무 힘든데. 요즘 또 아이도 키우고 있어가지고 애국자라서. 두 분 다 애국자시죠? 네. 저희가 지금 고민 중인데 그 아이를 키우는 분들의 출연료를 조금 인상하려고 하고 있어요. 들으니 반가운 소리예요. 네. 상이 된 건가요? 네? 왜요? 징벌적인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 최우민 기자는 저는 안 받잖아요. 어차피 출연료를. 나도 안 우린 받지 않아요. 우린 저는 열정페이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또 이제 노동부에 고발할 거야. 우리 주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딱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참고로 그리고 아까 이상호 기자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호 기자 MBC 출신이잖아요. 거기 예전에 경찰 사칭했던 그 대선 때 양윤경 기자라고 있고요. 이제부터 이 차는 제 겁니다. 이제부터 이 차는 제 겁니다. 양치대첩의 주인공 그분 최근에 다시 방송 나오더라고요. 오랫동안 그 벌금 확정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벌금형 유죄 나와갖고 경찰 사칭해서. 경찰 사칭. 뭐 이상호 씨가 이것도 다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칭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공무원 사칭은 절대 안 하거든요. 변호사랑. 공무원 사칭 아니에요. 공무원이나 변호사 사칭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있는데 검사. 그건 뭘 사칭해요? 에? 뭘 사칭해요? 뭐 저 옆집 사는 사람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아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그 기자들 그런 거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 번호 배달하는데요. 택배 기사 많이 하고. 저 자동차 옆에 받았는데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들이받았는데 이런 것도 좀 하고. 네. 그러면 나오면 이제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쁜 의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뭐 취재원이다 뭐 이런 경우에 중요한 사람인데 안 나오고 있어. 근데 번호가 이제 차에 써 있어. 그러면은 그런 전 보통 택배라고 많이 하고 택배도 많이 그게 나쁜 의도 아니야.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나쁜 의도는 아니고 이걸 위해서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이 저는 있어요. 자주 해요. 그래서 자주 했는데 잘못했어요. 미안하고. 요거 하나만 하고 자 지금 이제 딱 이거 한 10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차별금지법 지금 여가부 장관 저희 대본 안 드렸습니다. 그냥 생각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에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새롭게 등장을 했죠. 이분이 원민경. 예, 오늘 어떤 말씀을 하셨냐? 오늘 출근 첫날인 오전 취재진에게 20년간 변호사를 일하며 사회에 가장 소외되는 곳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신 전할 기회를 얻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쪼쪼쪼쪼 얘기를 하고 나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거 같아요. 이제 여가부의 존폐 논란과 장기간의 장관직 부재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됐을까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제 폭력, 디지털 성폭력, 성매매와 같은 폭력 문제와 여성 경제 활동 참여,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위기 취약 가족 청소년에 대한 두터운 지원 체계를 마련을 하겠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근본을 보호할 구제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한다. 차별 시정과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국가인권위와 적극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이 차별금지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참 굉장히 중요한 큰 이슈인데 저희가 오늘 그냥 간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최 기자님, 이 차별금지법 목소리 많이 내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에게 물어보셔야 이 당의 근본과도 같은 약간 것이라서. 근본께서 말씀. 근본까지는 아니고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차별을 하고 있지 않나요? 차별을 법과 규정으로서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당장 그분들한테 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당신네 당에서 전과 예전에 이런 걸로 음주운전 후보자들 가릴 수 있습니다라고 물어보면 못해요. 애초부터 이 법이 사람들이 제정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자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용인하지 않고 그냥 단지 그냥 인식만으로 차별을 금지해야 되니까 법으로 정한다? 저는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이 분명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거를 왜 이렇게 좀 차별금지법 그 패거리들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뭐 젠더 퀴어 하는 아저씨들. 차별금지법 이런 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연료를 차등적으로 지급받는 그런 차별을 받는 이런 피해자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차별이 아니고 우대입니다. 우대. 아까 징벌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만 징벌하겠다는 거였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말만 워딩이 이 레토릭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레토릭이 중요한 건 정치권 가서 하시고 저는 기자잖아요. 근데 저는 일반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더 잘하는 사람에게 부스팅을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아까 그 기자께서 읽어주신 그 차별금지법 이렇게 미리 좀 알려줘야 우리도 읽고 오는데 나도 지금 찾아봤잖아요.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거 그 약자의 근본에 보호할 구제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사무총장님이 말한 모호성이나 아니면 결국 젠더 문제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결국 여긴 종교가 들어간다고 저는 보는데 종교적 관점에서 한 종교가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적 합의가 이거를 통과시킬 정도로 무르익었는가 이건 당위성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민주당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다. 어떻게 이걸 반대하느냐.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적 다수가 동의해서 제가 아까 말한 한 70-80% 그게 저는 동력이라 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동의를 끌어내면은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넘어서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은 여기고 이거는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몰상식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논리로는 이거 못 듣고 가죠. 차별금지법 저거 가지고 여가부에서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뭘 열심히 해줬어요? 좀 뭐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막 움직임 열심히 하고. 저거 지금 20-30대 애들 진짜 다 약간 발딱 열받게하는 거거든. 그 20-30대로서 한마디를 드리면 이렇게 온다고? 유일하게 30대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랑 아까 성치윤 부위원장님이 읽어주신 그 뭐 이 법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말은 좋아요. 민주당이 만들어낸 법 중에 말이 안 좋은 건 없죠. 말은 좋은데 결국 그 깊이를 들어가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뭐 특정 종교의 반대, 정확히 뭐 기독교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제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생겨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차별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이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에 상위권에 있으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트랜스젠더가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트랜스젠더가 예를 들어서 남성인데 여성으로 성전하는 사람이 여성 경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참여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은 남성의 근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 의지로 성별을 바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성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됐을 때 과연 그 경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느냐. 우리가 가장 최근에 파리올림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복싱 경기에서 남성이었던 사람이 여성으로 트랜스젠더 성전을 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여성부 경기에 참여해가지고 대만 선수를 뚝갑 했는데 그 대만 선수가 얼굴이 피멍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피떡이 됐어요? 예, 완전요. 아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력에서도 차이가 나고 훈련 양의 차이가 나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자연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 상대를 단지 성별을 바꿨다라는 이유만으로 경기에 출전시킬 수 있다. 이런 것에서부터 불평등 혹은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차별금지법 발생은 이제 이게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은 이게 사회에 퍼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의 어떤 임금 문제도 이걸로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성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임금 차별이 있다. 뭐 글라스 셀링 이놈의 글라스 셀링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건데 이것 때문에 뭐 여성 할당제 해야 된다. 여성 할당제 반대하는 사람은 차별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막가파식 논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정의부터 없는 겁니다. 지금. 여성이니까 임금 차별을 받는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고용노동부 신고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고용노동부 노동청 신고해가지고 이 여성이니까 차별했으니까 이 사람들 처벌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인식이 가야 되는 건데 네. 차별금지법이 없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한 거죠. 논리구조. 궁금한 거 있어요. 성별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별? 몇 개지? 섹스. 메일, 피메일. 막 그 영상 있잖아. 안드로섹슈얼 울트라 파워 막 조용히 하십시오. 방금 들렸어요. 완전 보수주의자세요. 정통 보수주의자. 제가 그 캘리포니아 그 어디냐 그 저기 캘리포니아 북부에 뭐가 있었죠? 샌프란시스코를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뭐 유튜버들랑 되게 유명한 유튜버들이랑 이제 여행 갔었는데 어떤 사람이 곽튜브? 아니 곽튜브 말고 따로 뭐 200만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같이 갔었는데 거기 우리 강연을 아이 뭔 소리예요. 나온 사람이 성별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피메일 여자 남자밖에 없다. 피메일 메일 뭐 더 있냐 했더니 샌프란시스코에는 14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14개 14대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거 기억하기도 어려워. 웃으면서 물어본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너 뭐니? 미국에서 37개인가 막 그건 있더라고요. 엄청 그러니까 여성의 몸이지만 남성을 지향하면서 그러면서 성적 욕구는 없고 막 이렇게 세분화돼 가지고 한 30개 넘는 성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그 하나로 대통령 된 거예요. 그렇지. 이제 PC주의와 이렇게 접목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옳지 않죠.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왜 여기 마지막에 지문에도 안 넣고 이 차별금지법 말씀을 드렸냐면 누가 저한테 이거 조회수 터질 것 같다고 갑자기 보내줘가지고. 아니 저는 따로 특집을 제가 해야 돼요. 이거 딱 한 말씀만 더 드려도 괜찮아요. 네. 제 주변에 게이 친구가 있어요. 게이 커플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 되게 그 사람들이랑 친한데 저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동성혼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결국은 동성혼을 풀어주기 위한 전제 조건이거든요. 우리가 게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채용을 안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라고 해서 어떤 그 사람한테 물리적, 사회적, 금전적 피해를 주지 않아요. 트랜스젠더든 뭐 그 사람이 레즈비언이든 회사 다니고 뭐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 자기들끼리 뭐 연대에도 있고 고대에도 그런 동아리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 사람 주장하는 건 뭐냐? 법적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지위를. 그런데 동성혼이 확대가 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출산율이 곤두박질 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동성혼을 인정해 주는 게 왜 안 돼요? 나는 오히려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잖아. 누가 가족이 아프거나 뭐 상속에 대한 것 때문에 사실 그거를 원하는 건데 난 그거야. 출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리트를 안 주고 결혼하고 싶으면 연하라 이거지. 나는 니들이 둘이 해서 법적인 부부나 가족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 하라 이거야. 난 이거는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형 이게 2시간짜리 주제인 것 같아. 내가 대충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 내가 만약 내 동성 친구 뭐 있다 칩시다. 근데 얘랑 뭐 얘가 아파 병간호를 해야 돼. 근데 내가 보호자가 아니면 사인도 못 해주고 이거는 나는 충분히 사회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걔네가 무슨 뭐 가족 무슨 뭐 그런 뭐 청약할 때나 뭐 이런 사회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미래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정부가 예측을 해서 쌓아놓은 복지나 이런 거는 안 주면 돼요. 근데 그분들과 그런 논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관련된 논의가 없던 논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되 그러면 기혼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적인 기혼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거를 안 주면 되지 않냐. 그것도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놈들은 안 돼. 해주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국가에 얼마나 충성할 수 있고. 왕복은 연합군이 준 선물이라는 거를 매국노로 가는 건 차별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일반 학자가 얘기했는데 매국노로 뭐라고 하면 차별이죠. 독립기념관장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역시 소신. 알겠습니다. 다들 체력이 좋으시네요.